상상만 했던 아주 무섭기도 하고 신비로운 일이 진짜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300m 이상 크기의 항공모함 같은 우주선이 지구로 다가오고 이것이 TV로 생중계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할리아 칼라 천문대에서 태양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이상한 천체를 발견합니다. 성간천체 오umuam우아입니다. 성간천체란 태양계 밖 외계에서 유입된 천체를 말합니다. 발견된 지 40일 이후 근일점을 지나 2018년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났는데요. 발견될 당시 초속 44.2km, 가속하여 멀어질 당시의 속도는 초속 87km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간 것 치고는 천문학에 남긴 논란은 아주 컸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제대로 된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해성, 소행성이 태양계 내부를 공전하는 천체였지만 이 천체는 태양계 밖에서 들어온 최초였습니다. 처음에는 해성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마 흔적, 즉 태양으로 인해서 중심부에서 빠져나오는 가스, 먼지가 없어서 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해성에서 소행성으로 분류된 것도 최초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메신저라는 의미의 오umuam우아는 상당히 이상한 천체입니다. 모양은 장축과 단축 비율이 10대 1 또는 20대 1까지 추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바 없는 비율의 천체였습니다. 태양에서의 거리가 수성보다 더 가까웠음에도 증발하는 물질이 없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탈출했습니다. 2018년 5월엔 목성궤도, 2019년 1월에는 토성궤도, 2022년에는 해왕성궤도 즈음을 지날 것으로 예측만 했을 뿐이지 당시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얼음 덩어리다 아니다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처음엔 엄청난 이 천체의 속도 때문에 표면이 물로 덮여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태양열로 인해 수증기, 즉 가스로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수소 얼음 덩어리라 본 것입니다. 오umuam우아는 수소가 풍부하면서 우주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알려진 거대 분자운에서 생긴 것이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의견을 부정하는 연구가 나왔죠. 거대 분자운에서는 수소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진 성간천체가 생겨날 수 없고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성간물질로 이동해 태양계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체 입자들과 충돌하거나 태양빛을 받아 기화된다 는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수소 얼음이 성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천만 년 정도인데 가장 가까운 거대 분자원도 1만 7천 광년 떨어져 있으므로 태양까지 수소 얼음 덩어리가 도달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논란과 함께 외계 행성의 잔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마저도 잔해로서 존재하기엔 상상하기 어려운 초고대 행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umuam우아가 외계 탐사선이나 외계 비행체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천체의 모양새가 참 기이합니다. 바게트빵 모양이며 전체 길이를 200에서 400m로 추정하는데요. 미국이 니미츠 항공모함의 길이가 332m이니까 충분히 비행체로 만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제작 가능한 사이즈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쭉한 모양새를 가지고 저 멀리 태양계 밖에서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수천, 수만 개 이상의 소행성들을 피하고 행성들을 피해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위적인 조향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천체의 속도인데요. 보통 태양으로 가까워지며 내부 수증기가 기화하면서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의 경우 최근접거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근일점을 통과한 이후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항성 때문이죠. 그런데 오umuam우아는 더 빨라졌습니다. 태양에서 멀어지는 방향일 때 오히려 속도가 초속 87km까지 빨라진 것이죠. 총알 속도가 초당 1km인데 이 속도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 속도를 보면 마치 스윙바이를 이용한 것과 같은데요. 스윙바이란 우주선이 적은 동력으로 먼 거리를 항해하기 위하여 다른 자연천체의 중력을 이용하는 가속 방법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해서 우주선은 가속과 감속은 물론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죠. 보이조 태양파커 탐사선도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즉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거나 이런 스윙바이를 해서 속도를 높이고 더 멀리 가는 것처럼 이 천체가 우주선이나 탐사선이라면 이런 스윙바이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주선에 돛을 달아 태양풍을 통해 가속하는 방법인 솔라세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에서 연구 중인 일렉트릭 세일, 이 세일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나사에서 연구 중인 것일 뿐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심지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의 물체는 궤도까지 변경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볼만한 오차를 벗어난 궤도 변경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인위적인 항로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면모를 따져본다면 이 물체를 외계에서 보내진 탐사선이나
우주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꼭 그렇게 보아야 설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인류가 우주에 보낸 보이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보이저도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 더 넓고 더 먼 우주를 향해 200억 킬로미터 이상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이저도 탐사선으로서 수행 바이를 했고 궤도 변경도 할 수 있었죠. 창백한 푸른 점을 만든 것처럼 카메라 방향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조작 및 운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할지도 모를 외계 문명과 우리 인류와의 과학기술 차이는 그리 커 보이지 않죠. 물론 이 오umuamua 1억 년, 10억 년 떠돌다가 온 곳이라면 외계 생명체의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앞서 있겠죠. 그렇다면 외계와 우리 인류와의 과학기술 차이는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 발견되는 UFO의 과학기술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할 시절엔 적어도 중력을 이용해야만 했고 이 정도의 속도만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웜홀을 빠져나온다든가 시간여행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력을 거스를 수도 없고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류는 현재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 오umuamua를 따로잡아 관측할 수 있는 우주선도 없고 탐사선도 없으며 그것을 바로 쏘아 올릴 수도 없는 한계 안에 있을 뿐이죠. 오umuamua는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관측하려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정체를 끝까지 알 수 없죠. 다만 이것은 적어도 태양계를 전부 살펴보고 떠났을 것입니다. 지구의 2400만 킬로미터까지 가까이 왔었고 태양부터 해왕성까지 모두 거쳐갔죠. 이제 또 다른 태양계로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저처럼 탐사선으로서 어떤 생명체가 찾아주길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명의 흔적을 남긴 골든디스크를 탑재한 채로 말이죠. 그랬다면 우리 인류는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을 아쉽게 잃은 것입니다. 접근해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면 외계의 언어 그리고 사진 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주선이었다면 분명 우리 지구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를 알고 있거나 우리의 삶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목적, 목표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죠. 특정 자원이나 광물, 머물 수 있는 행성이 필요했지만 없을 수도 있고요. 다행인 건 아직도 침공 같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아니면 침공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인류의 가공할 만한 무기 수준을 확인하고 더 오랜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본 거주지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관찰 뒤 우하열을 맞춰 수백 수천 대의 거대 전함들이 지구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니 점점 무서워지네요. 오umuamua가 성간천체로서 멀리서 우연히 태양계로 넘어들어온 소행성, 아니 돌덩어리쯤 되길 바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오umuamua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탐사선이나 우주선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태비의 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해드릴 태비의 별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것이 미스터리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태비의 별은 지구에서 약 147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에 있는 주기혈성 행성입니다.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고자 했던 플래닛 헌터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당시 케플러 우주만원경이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죠. 그런데 이 별은 참 이상했습니다. 다른 별들이 가지지 않는 요상한 특징을 가진 것인데요. 밝기가 최대 22% 어두워지는 것을 포함해 별의 비정상적인 빛 변동이 있었던 것이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태양과 그리고 그것을 공존하는 지구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저 멀리, 아주 멀리서 외계인이 태양을 발견하고 그 밝기를 관찰합니다. 당연히 지구는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아주 가끔 태양의 밝기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바로 지구 때문이죠. 지구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가리게 되고 멀리서 태양을 관찰한 외계인은 태양을 공전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비의 별의 불규칙적인 22% 감광은 독특했죠. 주변에 있는 193개의 항성과 이 항성과 유사한 355개의 다른 항성에서도 이런 감광은 없었습니다. 목성과 같이 큰 것이 태양을 가리더라도 최대 1% 감광만 있을 뿐이지 22%까지 감광되지 않는데요. 이 불규칙한 감광 때문에 항성을 가리는 먼지구름이 있다, 파괴된 행성들의 잔해들이 있다, 또는 해성들이 공전하고 있다는 등 논란이 있었죠. 특히 외계인이 이 항성을 둘러싸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다,
즉 다이슨 스피어라는 인공 구조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태양광 발전을 위해 항성을 둘러싸는 인공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행성급 질량을 가져야 하고 아무리 외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급 인공 구조물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이 무시되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우주먼지가 가장 강력하다는 잠정적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이 비밀리에 개발하고 운영 중인 우주왕복선이 90일 넘게 궤도에 머문 뒤 정체불명의 물체를 방출해 궁금증을 일으켰죠. 이 우주왕복선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비밀을 유지한 채 어떤 정보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추락한 페이로드 페어링을 통해 최소 4m 이상은 넘을 거라 추측만 하고 있죠. 중국의 이런 우주 탐사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인데요. 그런데 사실 비밀 우주왕복선 이야기는 미국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우주왕복선 미션은 2011년 7월 아틀란티스 호가 끝이었습니다. 2003년 1월 지구로 복귀하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폭발하며 우주비행사 7명이 숨진 참사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어쨌든 이 비밀 우주왕복선의 이름은 X-37B입니다. 이 우주왕복선의 임무들이 베일에 쌓여있지만 그중 추측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임무가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와 시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들어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하여 지구로 보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와 실험 그리고 실제 설치와 시연을 위해 몇 년간 궤도 비행을 하며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도 이와 유사한 연구, 실험, 설치, 시연을 하고 있다는 뒷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 따르면 미국이 하면 중국도 해야 하고 더 빨리 선점해 세계 패권을 가져오려 하고 있죠. 이 우주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 우주 태양광 발전은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지구에서는 낮에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발전이 어려운데요. 우주에서는 이런 기상현상도 없고 낮과 밤 구분 없이 발전이 가능하기에 그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죠. 1제곱미터에서의 발전량이 지구에서는 0.4kW인 반면 우주에서는 3배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마저도 우주 개발이 가능해지고 그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태양광 발전의 설치 및 운용, 보수 등이 쉬워질 것이라 예측되어 이 분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8년 즈음에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결국 2050년경에는 원자력 발전 1기와 맞먹는 발전 용량을 끌어올리겠다고 하죠. 이는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앞다퉈 지금 연구 중이죠. 앞으로 태양을 감싸는 태양광 발전 패널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앞서 말한 비밀 우주왕복선들이 지금 설치하고 시연 중일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주 안에서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앞서 말한 태비의 별 중 미스터리한 외계 문명 이야기, 다이슨 스피어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 외계 생명체,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도 에너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처럼 땅속에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했다면 모를까. 없다면 무엇인가 에너지원으로 써야 했고 그게 가장 흔한 태양광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항성만한 질량을 가진 인공구조물을 못 만든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만약 그 항성 주위로 많은 행성들이 있고 이 행성들마다 외계 문명이 있으며 경쟁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면 그 인공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거대할 수도 있죠. 심지어 태양광 발전 역사가 수천 년이 넘었다면 가능한 일이죠. 최근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구를 둘러싸고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의 개수만 수천 개입니다. 외계 문명을 상상했다면 이 인공구조물이 존재할 거란 상상은 보잘것없이 작은 상상이죠. 현재의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비의 별 주변에는 정말 다이슨 스피어가 있는 것일까요? 혹시 주요국 정부들이 정체를 숨긴 채 외계 문명을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은 무엇일까요? 어렌델. 이 별은 지구로부터 129억 광년 떨어져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거리대에서 관측된 것의 대부분이 퀘이사, 은하, 가마선 폭발이었으나 깊고 드넓은 우주에서 이 거리 정도의 항성이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별, 어렌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이 별을 관측할 수 있었는지 중력렌즈 효과까지 알아보는 깊은 심우주 영상에 빠져보시죠. 어렌델,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발견된 이 별은 빅뱅 이후 9년 정도 지나고 태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시죠.
빅뱅 이후 9년이면 아마 이 별은 빛만 남긴 채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대 질량의 별이 그렇듯 초신성 폭발 뒤 블랙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별은 종족 3별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종족 3이라 하면 대부분의 별과는 달리 100%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리튬, 산소 등 더 무거운 원소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난 직후의 화학적 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빅뱅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태초의 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렌델의 뜻은 샛별, 떠오르는 빛이란 뜻입니다. 멀고 오래된 별치고 조금 색다른 이름이죠. 그 질량만 태양의 최소 50배 이상이고 밝기는 태양의 수백만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허블 망원경의 관측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렌델은 빨간색의 긴 초승달 모양 안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선라이즈 아크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별이 발견되기 전에는 지구에서 90억광년 떨어진 이카루스가 발견된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이었습니다. 이카루스는 청색 초고성으로 우주 팽창에 따라 우주의 크기가 30% 정도였을 때 탄생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죠. 당시엔 이카루스도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허블 망원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 거리의 별들을 관측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중력렌즈 효과 때문입니다. 중력렌즈 효과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에서 나온 빛은 지구에서 오는 중에 무거운 중력, 그러니까 은하단이나 블랙홀 등의 천체를 거치면서 빛이 굴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굴절된 빛은 마치 렌즈를 통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렌즈를 통과하면 빛을 모으거나 분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빛을 내던 그 물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기도 하고 더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망원경의 도달 범위가 확장되어 더 멀리 또는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갔을 빛들이 렌즈,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자연 망원경을 통해 구부러져 모이는 것이죠. 쌍안경, 망원경, 현미경 등이 그런 원리이기도 한데요. 영상처럼 렌즈는 빛을 모으고 굴절시켜 전구를 더 크고 밝게 보이게 합니다. 어렌델을 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어렌델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멀어서 관측이 어려울 수 있죠. 만약 가까운 별이었고 이를 망원경으로 관측했다면 쉽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렌델은 너무너무 먼 별이었죠. 그런데 어렌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고 중력렌즈 효과를 제대로 본 것인데요. 지구와 어렌델 사이에 있는 은하단의 중력렌즈 효과를 본 것입니다. 무거운 질량을 가진 은하단이 렌즈 역할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은하단의 중력렌즈는 어렌델이 속한 은하의 빛을 기다란 초승달 모양으로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이미지 안에서 어렌델의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영상은 블랙홀이 은하를 배경으로 지나갈 때 중력렌즈 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 직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양자 가설에 따라도 그 질량이 0이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우주 공간에서 직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변할 것이라 생각했던 공간이 우주에서는 강한 중력에 따라 휘는데요. 이 휜 공간에 따라 빛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중력의 영향을 받을 때 빛의 힘을 처음 기술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중력의 효과를 휘어있는 시공간으로 표현함으로써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완전하게 기술하였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하고 빛을 포함한 입자들은 휜 시공간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그 경로가 휜다고 한 것이죠. 빛이 태양 근처를 통과한다면 빛이 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를 계산했는데요. 이는 뉴턴의 고전역학에 빛의 속도를 적용하여 계산한 값의 2배 되는 값이었습니다. 1919년 영국의 천문학 에딩턴 연구팀은 일식을 이용하여 태양 근처에 보이는 별의 위치가 태양이 없을 때에 비해서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양만큼 위치가 달라져 있음을 관측해냈습니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게 된 것이죠. 이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1936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거리가 다른 두 별이 천구상에서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하면 멀리 있는 별의 상이 앞의 별의 중력에 의해 둥근 고리 모양으로 보일 수 있음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관측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관측자, 중력원, 광원이 일직선으로 존재하는 경우
광원에서 나온 빛이 중력원의 주변을 지나쳐서 오기 때문에 중력원 주변이 고리처럼 보이는 현상인 아인슈타인 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크고 파란 것이 은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빛나는 붉은 은하의 중력은 훨씬 더 먼 푸른 은하의 빛을 중력으로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먼 은하의 두 개의 식별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배경 은하는 고리처럼 휘어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은하단에 의해 휘었던 어렌델과 아인슈타인 링은 거대 중력 렌즈 효과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항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진 두 별이 시선 방향으로 일직선을 그리며 지나갈 경우 가운데 있는 별이 렌즈 역할을 하여 배경에 있는 별의 상을 굴절시킵니다. 이때 상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별의 모양이 왜곡되는 것을 직접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력 렌즈가 볼록 렌즈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의 밝기가 단시간 동안 수배 이상 급격하게 밝아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중력 렌즈 효과로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미지의 항성을 찾거나 블랙홀을 찾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래프상에서 갑자기 크게 치솟는 부분이 있죠. 이걸 보고 미지의 항성을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력 렌즈 효과가 오래전 아인슈타인에 의해 예측된 것인데 과연 믿기시나요? 아인슈타인이 혹 외계에서 온 것은 아니겠죠? 인류는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을 우주에 띄웠습니다. 허블 만원경보다 뛰어나며 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죠.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은 빅뱅 이후 처음 수억 년 동안 젊은 우주에서 생겨난 최초의 은하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빅뱅 당시 형성된 1세대 개별별을 보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힘든 일이라 본 것이죠. 하지만 중력 렌즈 효과와 이 만원경의 성능이라면 1세대 별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얼마나 멀리 있는 우주를 볼 수 있게 될까요? 기대도 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될까 조금은 두렵기도 한데요. 과연 우주의 처음은 빅뱅이 맞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상식과 이론 밖 우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빅뱅이 우주의 처음이라고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임스의 우주만원경이 관측한 목성의 찬란히 빛나는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성의 신비로운 오로라 현상에 대해 알려드릴 것인데요. 그 전에 이 아름다운 사진을 좀 더 감상해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암석과 먼지로 구성된 목성의 희미한 고리가 보입니다. 왼쪽에는 아드라스테아와 아말테아라는 작은 위성이 있고요. 흰색 점들은 심우주의 은하들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남반구, 북반구의 오로라의 색까지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대 폭풍, 신비로운 대적점도 보이는데요. 지구를 삼켜먹을 만한 크기죠. 이제 이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낸 목성의 오로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는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록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죠. 그리고 그 색은 다양한데요. 지구에서도 볼 수 있는 오로라처럼 이는 우주에서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가 천체의 자기장을 따라 흐르다가 대기권의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목성의 오로라도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졌지만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다. 공포의 행성 목성 영상을 보았다면 아시겠지만 목성의 자기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지구보다 14배 이상 강하죠. 태양계에서 흑점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데요. 자기권역은 토성 궤도까지 닿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목성 내부의 액체 금속 수소의 순환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만 보아도 목성 자기장의 위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목성 탐사선 주노가 자기권에 진입했을 때 녹음한 소리가 있습니다. 표시된 곳이 자기권 경계면 진입 순간이고 이때 굉음 비슷한 게 들리면서 이 자기장의 위력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목성이 이러한 자기장이 오로라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점은 바로 오로라의 생성 원인인 하전 입자의 대부분이 목성의 위성 2호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오는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와 함께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중 하나입니다. 달과 크기가 비슷하고 모행성, 즉 목성의 중력이 매우 강력해 1.8일에 한 번 돌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공전합니다. 각 운동 속도로 따져보면 달의 이동 속도의 17배에 달합니다. 이오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계 위성 중 화산활동이 가장 강력하고 많다는 것인데요. 이는 목성의 강력한 기지력 때문입니다. 중력의 영향과 빠른 속도로 인해 위성 내부 물질이 녹아 화산활동에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출물질이 최대 500km까지 상승하고 현재 활화산만 400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상처투성이인 이오의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지 않으신가요? 이오의 화산에서 나오는 기체의 양이 대기의 30에서 50% 정도나 되죠. 어쩌면 목성이 만드는 위성의 화산활동이 목성의 오로라를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오는 거대 화산활동을 하며 대기에 황과 산소 등의 이온을 방출하는데요. 이 이온들이 목성 자위권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들이 높은 에너지의 하전입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 상태를 만들어 명료한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런 이온으로 인해 특이한 X선 오로라가 생기는데요. 이 X선 오로라는 수십 시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맥동한다고 합니다. 이 X선 유발 원인은 30년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탐사선 주노가 목성의 자기권을 관측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목성 자기력선의 규칙적 진동 현상이 플라즈마 파동을 만들고 이오 위성으로부터 건너온 이온을 행성의 대기에 충돌시켜 X선 에너지를 방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오로라 사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오로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 수백 수천 기가와트의 자외선을 우주로 방출하는데요. 보통 원자력 발전 1기의 설비 용량이 1기가와트, 미국에서 한 해 사용하는 가상화폐 채굴 생산 용량이 16기가와트이니 수천 기가와트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극지방의 새벽 폭풍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오로라 방출은 큰 고리 모양으로 오로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바로 허블 우주만원경이 찍은 새벽 폭풍입니다. 이 영상은 극궤도 위성 주노 탐사선만 찍을 수 있는 극지방 오로라의 모습이죠. 사실 1994년 허블 우주만원경에 의해 처음 발견된 목성의 오로라는 강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목성의 극지방 위를 똑바로 관측하지 못했기에 오로라는 측면에서만 볼 수 있었죠. 또 목성의 어두운 쪽인 암흑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주노 탐사선 덕분에 이곳에서 목성의 오로라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0년 만에 오로라의 숙제를 풀게 해준 게 주노 탐사선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사진, 소리, 영상만 보더라도 직접 가보지 않아도 목성의 자기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지구에서 생길 수 있는 오로라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장관을 만들죠. 다만 이러한 장관도 어느 순간에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성과 주변 위성들과의 인력 때문에 이오는 부서져 목성의 고리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때론 풀 수 없는 숙제 같지만 어느 순간 풀리기도 하고 또 다른 수수께끼를 만들죠. 그럼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에 오로라가 생기는 것처럼 목성에 오로라도 생기고 둘의 모습은 모두 아름답죠. 결국 이런 우주의 메커니즘을 따르면 어디선가 지구에서 일어난 또 다른 현상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죠. 그게 바로 생명일 수 있습니다.